쏟아지지 않는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었다. 그야말로 뼈 빠지게 죽어라 일해야 한다는 걸.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일했다. 일자리는 금방 구했고 월급도 나쁘지 않았. 지낼 곳도 문제없이 구했다. 고시원에 작은 방 하나. 처음에는 이 정도면 충분했다. 그래, 서연은 꽤 괜찮은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며 적지 않은 돈을 벌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그 돈을 구경도 못했다. 모든 돈은 저 멀리 강원도 시골 마을로 송금되었다. 자신을 위해서는 아주 최소한의 돈만 남겼다. 모두 고향에 아픈 엄마가 계시기 때문이었다. 사실 서연이 서울로 뛰쳐온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다. 엄마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많은 약이 필요했다. 나라에서 무상으로 나오는 약은 그야말로 세 발의 피였다. 훨씬 더 많은 약이 필요했다. 시골 면사무소 격리로 일해서 뭘 할 수 있었겠는가?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도 이렇게 서울에서 돈이라도 보내드릴 수 있으니 다행이었다. 물론 엄마 걱정에 매일이 살얼음판이었다. 하지만 엄마를 혼자 둔 게 아니라는 사실 하나가 유일한 위안이었다. 엄마는 서연의 여동생, 서연이 돌보고 있었다. 서연은 서연보다 5살 어렸다. 아마 엄마는 어릴 때부터 작은 딸에게 더 마음이 갔나 보다. 서연의 자잘한 장난은 모두 용서받았지만 서연에게는 예외가 없었다. 언제나 동생의 잘못은 언니인 서연의 몫이었다.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설명해주지 않아서, 도와주지 않아서. 그래, 어릴 땐 그게 서러웠지만 크고 나서는 그냥 그러려니 했다. 엄마가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다른 거겠지. 어쩌겠어.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게다가 서연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시에 있는 대학에 갔을 때 5년 내내 학비와 생활비를 대주며 응원해준 것도 엄마였다. 하지만 서연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마을에 그냥 남았다. 엄마는 서연이가 도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거라고 설명했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서연은 학교 다닐 때 성적이 늘 바닥을 기었다. 그런데도 엄마는 변명거리를 찾아냈다. 그저 좋은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을 뿐이라고. 이상하네. 그 선생님들이 바로 서연을 가르쳤던 분들인데 서연은 체육 과목 하나 빼고는 전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는데 말이다. 하지만 다 지난 일이었다. 서연은 졸업 후에 우체국에서도 일해보고 가게에서도 일해보고 심지어 서연이 꽂아준 면사무소 자리에서도 잠깐 일했다. 하지만 서연은 어느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했다. 그러다 엄마가 쓰러졌다. 그때 엄마는 농장에서 차교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소들 사이로 쿵 쓰러져서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다행히 다른 직원들이 엄마를 발견하고 구급차를 불렀다. 만약 도시였다면 아마 후유증이 거의 없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골에서는 먼저 박 여사님을 군립병원으로 옮겼고 거기서 다시 옆 동네 뇌혈관 센터로 이송했다. 울퉁불퉁한 길을 2시간이나 달려갔다. 구급차는 가는 길에 2번이나 시동이 꺼졌다. 한마디로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나중에 뇌혈관 센터 의사들이 서연에게 그렇게 말했다. 정해진 시간 동안 입원 치료를 마친 후 병원은 마치 식물인간처럼 변해버린 엄마를 서연에게 돌려보냈다. 박 여사님은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못했다. 하지만 의사들은 꾸준히 재활하고 비싼 약을 쓰면 엄마를 다시 일으켜 세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서연은 고민 끝에 돈을 벌기 위해 서울로 향했던 것이다. 엄마의 편애를 받던 동생 서연이가 엄마를 잘 돌봐줄 거라고 믿었다. 서연도 그러겠다고 했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동생은 울며불며 전화를 걸어왔다. 나 못해. 너무 힘들어. 동생은 수화기에 대고 소리쳤다. 언니가 와서 직접 돌봐. 서울로 오기 전까지는 서연이 다 했던 일이었다. 서연은 동생에게 우리의 약속을 상기시켰다. 언니는 돈을 벌고 동생은 엄마를 돌보기로. 소중한 우리 엄마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말이다. 하지만 서연은 엄마 몸을 뒤집고 씻기고 먹이는 일을 도저히 못하겠다며 울고 소리 지를 뿐이었다. 서연은 모든 걸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갈까도 생각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꿨다. 그렇게 해서는 엄마를 절대로 낫게 할 수 없었다. 결국 예전 인맥을 동원해 면사무소에 전화하고 군청 사회복지과에 부탁해 간병인을 구해야 했다. 간병인을 구하긴 했지만 정해진 급여보다 돈을 더 줘야 했다. 하지만 그건 사소한 문제였다. 엄마의 회복을 위해서라면 서연은 하루 25시간이라도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렇게 그녀는 사랑받지 못했지만 감사할 줄 아는 딸이었다. 그렇게 서연이 멀리서 가족을 부양한 지 2년째가 되어가고 있었다. 서연은 주기적으로 전화해서 엄마에게 뭘 사줬는지, 어떤 약을 썼는지 보고했다. 서연은 기저귀값, 욕창방지, 매트리스, 특수침대,
간병인 월급 등등 온갖 명목으로 돈을 보냈다. 항상 서연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동생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엄마의 상태는 어떤지 자신 있게 설명했다. 하지만 마지막 소식만이 서연을 슬프게 했다. 엄마는 그 시간 동안 병세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서연은 엄마를 모셔오기 위해 서울에 있는 재활센터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비용이 정말 어마어마했지만 서연은 추가 업무까지 맡아가며 한 푼 두 푼 돈을 모았다.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됐다. 시간이 엄마의 편이 아니었으니까. 서연의 말에 따르면 의사들은 점점 더 비싼 약을 처방했고 서연은 그 약값을 보냈다. 서연이 처방전을 보내오면 서연은 바로 돈을 붙였다. 동생을 믿었다. 엄마의 건강에 대해 다른 누구와도 이야기하거나 전화하지 않았다. 솔직히 그럴 시간도 기운도 없었다. 서연이 전해준 말을 또 듣게 될 테니까. 그러던 어느 날 엄마의 이웃집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리고 그 전화는 젊은 여성에게 큰 충격이 되었다. 서연아, 서울에서 많이 바쁜 건 알지만 그래도 엄마 장례식에는 왔어야지? 아주머니는 평소처럼 인사한 뒤 대뜸 그렇게 말했다. 무슨 장례식이요? 서연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네, 엄마. 박 여사 말이야. 장례 치른 지 벌써 9일이나 지났어. 아주머니는 무미건조하게 답했다. 어떻게 장례를 치러요? 서연이 절규했다. 왜 저한테 아무도 말 안 해줬어요? 서연이가 너한테 전화했었다던데 네가 너무 바쁘다고 했다며. 그래서 우리라도 도와서 네 엄마 마지막 길 보내드린 거야. 걔는 사흘 전에 저한테 전화해서 욕창방지 연고 새로 사야 한다고 했어요. 서연은 숨을 헉 들이켰다. 무슨 연고? 이번에는 아주머니가 놀랐다. 이제 박 여사한텐 필요 없을 텐데. 그럼 설마. 네, 김 여사님. 서연이는 저한테 엄마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서연은 서둘러 아주머니와 통화를 끊고 동생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하지만 들려오는 것은 긴 신호음뿐이었다. 분한 마음에 가방에 휴대폰을 쑤셔넣고 회사로 향했다. 아주머니의 전화는 사무실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받았다. 지하철이 덜컹거리는 동안 그녀는 미친 듯이 앞으로 뭘 해야 할지 생각했다. 집에 가야 해. 당장. 서연이를 만나서 모든 걸 밝혀내야 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그리고 엄마 산소에도 가봐야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심장이 쥐어짜는 듯 아팠고 눈물이 핑 돌았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서연은 부장실로 향했다. 김 부장님, 저 급하게 휴가 좀 써야겠습니다. 무급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녀는 문턱에서부터 말했다. 휴가? 부장님은 눈썹을 치켜올리며 피식 웃었다. 서연 씨, 다들 휴가 가고 싶어해. 하지만 계획대로라면 우리 분기보고서 마감해야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정말 중요한 사정이 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녀는 말을 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도 못 갔습니다. 유감입니다. 부장님은 건성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내가 알기론 장례는 이미 끝났다고 하니 보고서부터 끝내. 그럼 2주 정도 휴가 줄 테니. 그렇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부장님, 제발 이해해 주세요. 당장 가봐야 합니다. 알아볼 게 너무 많아요. 난 할 말 다 했어. 부장님, 제가 여기서 주말도 휴일도 없이 2년 동안 일했습니다. 딱 2주만 부탁드립니다. 서연 씨, 내 말 못 들었어? 보고서 마감이 코앞이야. 가서 일해. 아니요, 무급 휴가를 요구합니다. 그러지 않으시면 그냥 가버릴 겁니다. 요구한다고? 부장님은 비웃었다. 김서연 씨, 지금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당신이 뭔데 여기서 요구를 해? 저도 로봇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저한테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요. 서연은 쏘아붙였다. 그녀는 뒤돌아 사무실을 나갔다. 뒤에서 부장님이 해고라고 소리쳤고 동료들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출구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길을 가던 중 고시원 방세를 일주일이나 밀렸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리고 마치 그녀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주인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와 방세를 독촉했다. 서연은 뭔가 설명하려 했지만 아주머니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에이, 다들 마음대로 하세요. 서연은 홧김에 소리쳤다. 오늘 당장 방 빼? 안 그러면 내 짐 전부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릴 줄 알아. 주인 아주머니가 쏘아붙였다. 서연이 휴대폰을 가방에 넣기도 전에 인사과에서 전화가 와 퇴직금은 당일 처리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그녀는 자신의 서울 생활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게
하지만 그 사실보다 엄마와 동생에 대한 생각이 그녀를 더 괴롭혔다. 동생. 서연이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서연은 여전히 받지 않았다. 고시원방에 뛰어들어가 얼마 안 되는 짐을 챙기고 열쇠를 옆방 사람에게 맡긴 뒤 그녀는 기차역으로 달려갔다. 기차 출발 10분 전에 겨우 도착해 마지막 남은 표를 간신히 구했다. 그리고 거의 이틀 동안 무궁화호 제일 끝칸 화장실 앞자리에서 덜컹거리며 그녀는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고향 마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서연이는 왜 말이 없을까? 마침내 그녀는 작은 역에서 기차에서 내렸다. 거의 다 왔다. 역 앞에서 바로 택시를 잡아탄 지 15분 만에 서연은 고향 마을로 들어서고 있었다. 시간은 정오 무렵, 화창한 5월의 어느 날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마당과 텃밭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고인이 된 박 여사의 집 앞에 멈춰선 낡은 현대 스텔라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서연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할 말을 잃었다. 엄마의 집터는 마치 폭탄이라도 맞은 듯 했다. 울타리는 사라졌고 라일락 덤불은 뿌리째 뽑혔으며 앞마당의 커다란 미루나무는 쓰러져 장작으로 잘려 있었다. 그리고 집터에서는 포크레인 한 대가 굉음을 내며 건물에 남은 잔해를 거대한 삽으로 허물고 있었다. 사실 집이라고 할 만한 것은 이미 없었다. 지붕도 벽도 없이 낡은 기초만 드러나 있었다. 정신을 차린 서연은 포크레인을 향해 달려갔다. 멈춰요. 그녀가 소리쳤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누가 허락했어요? 낯선 포크레인 기사는 이 성난 아가씨가 소리치는 것을 듣지 못했다. 처음에는 그녀를 보지도 못했고 발견했을 때는 욕을 내뱉었다. 저런 미친 여자를 잘못 건드렸다간 큰일이다 싶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가 소리쳤다. 일하는 거 안 보여? 빨리 비켜. 비키라고요? 서연은 분노에 숨이 막혔다. 누가 여기서 모든 걸 부수고 허물라고 했어요? 이 집은 우리 엄마 집이라고요? 어떤 엄마를 말하는지는 모르겠고 나를 고용한 사람이 이 땅 주인이야. 남자는 퉁명스럽게 말하고는 운전석 문을 쾅 닫고 레버를 당겼다. 포크레인은 더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그 소리에 그리고 일꾼이 한 말에 정신이 멍해진 서연은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땅 주인이라니? 여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그때 옆집 쪽에서 누군가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드는 것이 보였다. 며칠 전 그녀에게 전화했던 바로 그 김 여사님이었다. 비틀거리며 휘청거리며 서연은 그녀에게로 향했다. 김 여사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물었다. 그녀의 신경은 극도로 곤두서 있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다. 엄마의 집. 그녀는 마지막 안식처인 이곳으로 왔는데 폐허가 된 곳에 도착했다. 알고 보니 이제는 자기 것도 아닌 폐허에. 서연아, 서연이가 집 팔았어. 이웃 아주머니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보며 말했다. 어머, 너 그러다 쓰러지겠다. 얘야, 우리 집으로 가자. 앉아서 좀 쉬어. 얘기 좀 하자. 서연은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부서진 울타리 너머로 발을 옮겨 이웃집 마당으로 들어섰다. 아주머니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집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차를 마시며 조금 진정한 후에 서연은 많은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알고 보니 서연은 마을 사람들에게 서연이 그냥 떠나버렸다고 말했다. 꼼짝 못하는 엄마를 자기에게 버리고 갔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었다. 심지어 간병인 월급을 사회복지과에서 지원받도록 애써준 이장님조차도 엄마에게는 새 침대도 특수 매트리스도 없었다. 약도 군립병원에서 무료로 주는 것만 받았다. 서연은 이웃 아주머니의 말을 들으며 머리를 감싸질 뿐이었다. 어떻게 친동생이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을까? 서연이 매달, 심지어 매주 서연에게 보냈던 돈은 다 어디로 간 걸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그 시간 동안 마을에서 아무도 그녀에게 전화하지 않았을까? 이장님만 해도 그녀는 예전에 그분 밑에서 일했었다. 그는 적어도 서연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의심했어야 했다. 그녀가 엄마를 버릴 리 없다는 것을. 어휴, 서연이가 워낙 말을 그럴듯하게 했어. 이웃 아주머니가 말했다. 다들 걔 말을 믿었지. 그렇다 사람들은 그녀를 믿었고 서연을 믿지 않았다. 나도 사실 네가 걔들을 도왔다는 걸 아직도 못 믿겠어. 김 여사님이 고백했다. 서연이는 가끔 가게에서 외상으로 물건을 사기도 했거든. 나한테도 몇 번이나 와서 엄마 연금 나올 때까지 돈 빌려달라고 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서연은 절망감에 손뼉을 쳤고 이내 휴대폰이 생각났다. 은행 앱을 열어 최근 몇 달간의 거래 내역을 아주머니에게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언제,
얼마를 서연에게 보냈는지 정확한 정보가 있었다. 김 여사님은 그 내역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젊은 이웃이 그렇게 뻔뻔하게 모두를 속였다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세상에 그렇게 불쌍한 양처럼 굴더니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다들 걔를 가엾게 여겼어. 심지어 박 여사님 간병인으로 일했던 안나 씨도 정해진 것 이상으로 얼마나 잘해줬는데. 주말에도 오고 밤에도 가끔 들여다보고 정말 박 여사님을 걱정했지. 근데 서연이는? 저런 뻔뻔한 것. 그럼 대체 너한테서 얼마나 많은 돈을 뜯어낸 거야? 많아요. 서연이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세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돌려달라고 해. 법원에 고소해. 김 여사님이 분개했다. 다 진흙탕 싸움일 뿐이에요. 그런 거 엮이고 싶지 않아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김 여사님, 근데 저는 다른 게 궁금해요. 서연이가 어떻게 엄마 집을 팔 수 있었을까요? 거기도 특별한 절차가 있을 텐데. 상속인도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래.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래도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당연히 물어볼 수 있죠. 이웃 아주머니가 그녀를 지지했다. 근데 서연이가 그렇게 영악하지는 않은 줄 알았는데 제법이더라고. 반년 전쯤에 엄마한테 공증인을 데려왔었어. 내 엄마가 그때 잠깐 정신이 돌아와서 손도 조금 움직일 수 있었거든. 서연이가 그때 자랑했었어. 바로 그때 집을 자기 앞으로 증여받는 서류를 꾸민 거야. 그리고 박 여사님이 거기에 서명을 한 거지. 엄마가 어떻게?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마 서연이가 엄마한테도 네가 자기들을 버렸다고 계속 속삭였겠지. 그러니 박 여사님은 자기 곁에 계속 있어준 딸한테 모든 걸 넘겨준 거야. 그리고 뭘 더 말하겠니? 박 여사님은 좋은 분이셨어. 하지만 유독 서연이를 더 예뻐했지. 김 여사님은 눈을 내리깔며 말했다. 그건 마을 사람들 다 아는 사실이야. 아마 서연이가 너희 아버지, 고인이 된 민수 씨를 쏙 빼닮아서 그랬을 거야. 서연은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그래, 시골에서는 비밀이 없다. 서연은 정말로 엄마가 자기를 임신했을 때 트랙터 전복 사고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판박이었다. 아마 그래서 평생 작은 딸을 더 아끼며 자신과 아버지 몫까지 더 많은 사랑을 주려고 애썼을 것이다. 하지만 왜인지 서연에 대해서는 잊어버렸다. 김 여사님은 이야기를 계속했다. 박 여사님은 돌아가시기 2주 전에 병원에 입원했다. 기계에 의존해서 생명을 유지해야 했다. 하지만 의사들이 서연에게 상태가 가망이 없다고 말했던 것 같다. 바로 그때부터 서연이가 분주해졌다. 지역 신문과 인터넷에 집을 판다는 광고를 냈고 곧 도심에서 온 어떤 남자가 구매자로 나타났다. 서연은 엄마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집을 팔았다. 안치소에서 나온 박 여사님의 관은 곧장 묘지로 향했다. 관례대로 잠깐이라도 고향집 마당에 들르지도 않았다. 이제 그 집은 다른 사람의 소유였으니 서연은 그동안 군청 소재지 어디에선가 살았는데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그곳을 몰랐다. 심지어 박 여사님의 장례도 면사무소에서 치러야 했다. 서연은 돈이 없다고 울먹였다. 집 판 돈이 은행 문제로 묶여 있다고. 모두가 그 말을 믿었다. 확인할 시간도 없었다. 면사무소뿐만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이 도왔다. 추모 식사도 준비했다. 그렇게 박 여사님을 묻었다. 서연은 관 옆에서 어휴, 어찌나 서럽게 울던지. 그리고 장례가 끝나자마자 어디론가 사라졌다. 추모 식사에도 남지 않았다. 그때부터 그녀에 대한 소식은 끊겼다. 바로 그때 김 여사님은 서연에게 전화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장님에게 물어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큰딸을 좀 꾸짖고 싶었다. 곧 49제인데 박 여사님을 제대로 추모해야 하지 않겠는가. 설마 또 온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아야 하는 건가? 엄연히 자식들이 있는데도 전화 주셔서 다행이에요. 서연이 한숨을 쉬었다.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이제 와서 뭘 하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죠. 서연이 찾아서 다시 서울로 가. 여기서 이제 뭘 하겠어. 김 여사님이 조언했다. 서울로는 못 가요. 제 서울 생활은 끝났어요. 서연은 한숨을 쉬며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다. 어머나 딱하기도 해라. 그럼 서연이가 너를 완전히 알거지로 만들고 이제는 내 집 한 칸도 없게 만든 거네. 이웃집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고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덧붙였다. 서연아, 네가 뭘 할지 정할 때까지 우리 집에서 좀 지내. 감사합니다, 김 여사님. 서연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렸다. 사실 저도 그 부탁을 드리려고 했어요. 지금은 묘지에 좀 다녀오고 싶어요. 그래, 얘야, 물론이지.
내 엄마는 내 아빠 옆에 묻혔어. 내가 데려다 줄까? 김 여사님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감사하지만 괜찮아요. 서연이 거절했다. 혼자 찾아갈 수 있어요. 혼자 있고 싶어요. 김 여사님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거리로 나왔다. 여전히 트랙터가 땅을 고르며 모든 것을 평평하게 만들고 있는 이웃집터를 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또다시 가슴이 미어졌다. 그녀는 부모님의 집, 정원, 텃밭을 떠올렸다. 맙소사, 그곳이 얼마나 좋았던가. 소박했지만 아늑하고 모든 것이 정겨웠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 서연은 생각에 잠겨 마을길을 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신경 쓰지 않은 채.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비난의 눈초리로 쳐다봤다. 탕녀가 돌아왔다고 수군거리는 듯했다. 아직 아무도 진실을 몰랐다. 길을 가면서 몇 번이나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들려오는 것은 여전히 긴 신호음뿐이었다. 그러다 마을을 벗어나 묘지 근처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서연이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만 들어도 그녀가 얼마나 삶에 만족하고 행복한지 알 수 있었다. 언니. 서연이 태평하게 대답했다. 안녕. 서연이 건조하게 응수했다. 너 어디야? 그리고 왜 엄마 돌아가신 거 나한테 말 안 했어? 아, 너무 정신이 없었어. 그리고 굳이 이 총구석까지 올 필요 있나 싶었지. 어차피 장례식에도 못 맞출 텐데. 그래서 내 대신 모든 걸 결정했다? 서연이 분노에 차서 물었다. 엄마 집도 네가 가로채기로 하고? 그리고 돈은? 내가 엄마한테 보낸 돈, 그거 어디 있어? 왜 내가 이웃들한테서 엄마한테는 기본적인 것조차 없었다는 소리를 들어야 해? 어휴, 그 이웃들 온갖 나쁜 소리 다 할걸. 동생이 날카롭게 대답했다. 전부 엄마한테 썼어. 서연아, 너 거짓말하고 있잖아. 하다못해 간병인 월급, 알고 보니 사회복지과에서 지급됐더라.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고? 서연이 소리쳤다. 언니는 아픈 엄마 버리고 떠났잖아. 나는 그걸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어야 했다고. 그건 내 보상이었어. 엄마를 운명에 내맡겨놓고 이제 와서 뭘 요구해? 내가 운명에 내맡겼다고? 서연아, 양심 좀 있어라. 나는 내 모든 걸 아껴가며 너희한테 다 보냈어. 엄마가 좋은 약 먹고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런데 너는 엄마를 등쳐먹고 나를 도둑질하고 심지어 집까지 가로챘어. 그럼 증명해보든가. 돈은 언니가 그냥 보낸 거잖아. 어디에 쓰라고 명시하지도 않았고 집은 엄마가 직접 그렇게 결정하신 거야. 내가 엄마를 버리지 않고 곁에 있었으니까 나한테 선물하신 거라고. 너랑은 다르게. 그 말을 끝으로 서연은 전화를 끊었고 서연은 더 이상 통화할 수 없었다. 아무래도 동생이 그녀를 차단한 것 같았다. 서러움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묘지에 도착한 서연은 소리내어 울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왜 동생은 그렇게 비열했을까? 엄마의 무덤을 찾은 그녀는 흙더미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다. 울면서 엄마에게 용서를 구했다. 무엇을 위해서? 엄마의 마지막 순간에 곁에 있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동시에 서연은 마음속으로 엄마에게 물었다. 왜 모든 것이 이렇게 되었는지. 엄마, 지금 하늘에서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시길 바라요. 그녀는 화환을 바로하며 속삭였다. 그녀가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 갑자기 등 뒤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가씨, 어디 안 좋으세요? 그녀는 돌아보았다. 곁에는 비싸 보이는 양복을 입은 낯선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키가 크고 당당한 모습이었다. 서연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최근에 누가 돌아가셨나 보군요. 남자는 십자가에 달린 명패를 보고 짐작했다. 어머님이시군요.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 일어나시는 게 좋겠어요. 제가 왔을 때도 앉아 계셨고 제가 가려는데도 여전히 계시네요. 해가 곧 지겠어요. 추워지는데 감기 걸리시겠어요. 네, 맞아요. 서연이 중얼거리며 일어섰다. 마을로 가세요? 남자가 물었다.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여기서 걸어서 10분이면 가요. 그래도 차가 더 빠르죠. 남자가 미소 지었다. 참고로 제 이름은 민준입니다. 여기 분은 아니신가 봐요? 서연이 짐작했다. 곧 여기 사람이 될 겁니다. 민준이 피식 웃었다. 도시에서 여기로 이사 왔어요. 군청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묘지에 들러보기로 했죠. 여기 어딘가에 제 조상님들 묘가 있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찾지는 못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봉분이 내려앉고 십자가도 사라진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과 평생 도시에서 살았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이 동네 출신이시거든요. 윤 씨요. 그분의 증조 할아버지는 예전에 여기서 상인이셨다고 해요. 윤 씨요? 서연은 떠올렸다. 네, 학교에서 향토사 시간에 배웠어요. 우리 마을에 그런 거상이 있었다고요. 강가에 집이 있었고 방앗간이랑 제분소 상점도 운영하셨다고요. 자선 사업도 하셔서 교회 짓는데 돈도 기부하셨다고. 네, 많은 걸 하셨죠. 하지만 다 지나간 일입니다. 집터도 흔적 없이 사라졌고 그 교회도 자취를 감췄어요. 민준이 슬프게 미소 지었다. 저는 이제 도시 생활에 지쳐서 조상의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은 그의 비싼 차에 올라타 마을까지 왔다. 어디로 가세요? 민준이 물었다. 푸른 길로 가요. 저기서 세워주세요. 제가 걸어갈게요. 서연이 멋쩍게 대답했다. 저도 푸른 길로 갑니다. 같이 가시죠. 운전자가 미소 지었다. 가는 김에 제 공사 현장도 좀 보고요. 공사 현장이요? 서연이 되물었고 그 순간 번뜩이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럼 우리 엄마 집을 사서 허물어버린 게 당신이에요? 푸른 길 24번지요? 그녀가 분노에 차서 물었다. 무슨 말씀이시죠? 민준이 놀랐다. 네, 제가 그 주소의 집과 땅을 샀습니다. 모든 건 합법적이었어요. 이제 제 땅이 된 곳에서 제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아무 문제 없어요. 차 세워주세요. 서연이 요구했다. 민주는 어깨를 으쓱하고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었다. 그녀는 김 여사님 댁까지 걸어가는 내내 새로운 지인에게 화가 났다. 아니, 머리로는 민준이 사실상 옳다는 것을 이해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에 소중했던 부모님의 집을 허물라고 지시한 사람을 보니 너무나 서럽고 고통스러웠다. 서연이 김 여사님 댁에 도착했을 때 민준의 차는 이미 예전 엄마 집터 앞에 서 있었고 민준 자신은 여러 명의 인부들에게 집에 남은 잔해를 큰 쓰레기 수레에 던지라고 지시하고 있었다. 서연은 깊은 한숨을 쉬고 이웃집 현관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이미 이장님인 박 선생님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아버지처럼 안아주며 그녀를 나쁘게 생각했던 것에 대해 용서를 구했다. 김 여사님이 이미 만나는 사람마다 서연이 실제로는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야기했던 것이다. 절대 생각도 못했어. 그렇게 순진하고 순박한 아이였는데. 어휴 서연이. 이장님이 한숨을 쉬었다. 저도 생각 못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됐네요. 동생 덕분에 저는 이제 사실상 노숙자 신세예요. 게다가 무일푼이고요. 서연이 씁쓸하게 웃었다. 허허, 참 딱한 상황이구먼. 박 선생님이 동정하며 혀를 찼다. 걔를 고소하는 건 어때? 내가 군에서 변호사 한 명 찾아줄 수 있는데 걔랑 소송 안 할 거예요. 그건 걔 양심에 맡길래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고 이내 이장님을 의문스럽게 쳐다봤다. 박 선생님, 혹시 일자리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제 예전 자리로 돌아갈 수는 없나요? 서연아, 나야 그러고 싶지만 내 자리에는 지금 다른 친구가 일하고 있어. 대학 졸업하고 부모님 댁으로 돌아온 젊은 아가씨인데 일도 잘하고. 박 선생님이 양손을 펼쳤다. 잠시 침묵하다가 생각에 잠긴 후 제안했다. 아니면 군청에 내가 너를 위해 한마디 해주는 건 어때? 마침 경제과에 직원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군청에서 살 곳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은 집 빌릴 돈도 없는데요. 거기서는 관사도 제공해 줄 수 있어. 이장님이 미소 지었다. 알았어. 내일 내가 직접 군청에 가서 군수님이랑 얘기해 볼게. 감사합니다, 박 선생님. 서연이 미소 지었다. 저야 좋죠. 만약 잘 된다면 정말 평생 감사하며 살게요. 뭘 그런 걸 가지고. 박 선생님이 손을 내저었다. 좋은 사람은 도와야지. 며칠 후 서연은 이미 군청 소재지로 이사했다. 그녀는 집과 일자리를 모두 얻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고통은 가라앉았고 서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마치 그런 동생이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민준과는 꽤 자주 마주쳐야 했다. 그는 일주일에 여러 번 군청에 들렀는데 건설과에 가거나 군수님을 만나러 왔다. 서연은 민준이 그녀의 고향 마을에 과수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보조금을 신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가 그녀에게 잘못한 것은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그가 매우 거슬렸다. 민준은 서연에게 그저 푼돈이라도 더 뜯어내려는 뻔뻔한 사업가처럼 보였다.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바뀌었다.
어느 날 민준이 커다란 장미 꽃다발을 들고 서연의 사무실로 찾아왔다. 서연 씨, 안녕하세요?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그가 문턱에서 머뭇거리며 말했다. 무슨 사과요? 서연은 보고서에서 눈을 떼며 일부러 차갑게 물었다. 동네 분들이 전부 얘기해줬어요. 이제야 서연 씨가 고인이 되신 어머님 땅에서 본 광경에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해가 갑니다.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드린 상처에 대해 용서해주세요. 당신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서연은 더 이상 엄격하고 차가운 공무원처럼 보이려 애쓰지 않고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리고 저도 용서해주세요. 괜히 당신한테 화풀이 했어요. 자, 그럼 이제 화해한 거죠? 민준이 미소 지으며 그녀에게 꽃다발을 내밀었다. 서연 씨, 제가 시내에 괜찮은 카페를 알아냈어요. 초대하고 싶습니다. 퇴근 후에 제가 모시러 가도 될까요? 우리 카페에 앉아서 그냥 대화나 나눠요. 서연은 생각에 잠겨 민준을 바라보았다. 알고 보니 괜찮은 사람이네. 내가 왜 고양이처럼 그를 보고 하악질을 했을까? 아가씨는 초대를 수락했고 그날 저녁 그들은 이미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 후로도 몇 번의 만남이 더 있었다. 그리고 두 젊은이는 서로를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1년 남짓 만났다. 서연은 그동안 계속 군청 소재지에서 살았다. 민준도 그곳에서 월세 아파트를 얻어 마을의 공사를 계속 감독했다. 그리고 집이 완성되었을 때 그는 서연에게 청혼하고 그녀를 새 집의 당당한 안주인으로 맞아들였다. 이렇게 서연은 다시 고향 마을로 어릴 적부터 익숙했던 자신의 땅으로 돌아왔다. 이제 이곳에는 새롭고 멋진 집과 잘 가꾸어진 마당이 있었다. 아가씨의 마음은 기쁨으로 넘실거렸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고 다시는 고향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2년이 흘렀다. 서연은 직장을 그만두고 집과 가족을 돌보며 민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는 마침 과수원 조성에 한창이었다. 일이 산더미 같았다. 그리고 그 과수원은 머지않아 군의, 아니 도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었다. 민준은 과일나무와 과일 열매 덤불을 심었다. 이곳에는 이미 평범한 사과나무들 사이에서 살구나무와 자두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튼튼하게 자라고 있었고 포도 넝쿨도 자라고 있었다. 서연과 민준은 행복했다. 그들은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다. 4개월 후면 아들이 태어날 예정이었다. 어느 가을 저녁 그들의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서연은 마침 저녁 식탁을 차리고 있었다. 민준은 막 과수원에서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거실에서 쉬고 있었다. 서연아, 내가 열게. 그는 아내에게 소리치고 현관으로 서둘러 나갔다. 문 앞에는 2살배기 여자아이를 데리고 있는 낯선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누구시죠? 민준이 놀랐다. 여자는 낯이 익어 보였지만 어디서 봤는지 기억할 수 없었다. 그때 부엌에서 서연이 고개를 내밀고는 숨을 헉 들이켰다. 서연이? 그제야 민준은 그녀가 아내를 속였던 바로 그 동생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 그는 계약을 체결할 때 그녀를 봤었고 서연이 간직하고 있던 사진에서도 봤었다. 언니, 나 좀 들여보내줄래? 서연이 애처롭게 말했다. 고향에 돌아왔는데 언니가 여기 산다고 들었어. 들어와. 서연이 약간 당황하며 대답했다. 그녀는 민준을 쳐다보며 살짝 어깨를 으쓱했다. 어쩌겠어? 동생인데? 그들은 완전한 침묵 속에서 저녁을 먹었다. 아이는 그동안 거실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다. 아기는 너무 지쳐서 한 입도 먹지 못했다. 저녁 식사 후 서연과 서연 사이에 힘든 대화가 오갔다. 서연은 언니에게 용서를 구하며 자신의 운명을 한탄했다. 알고 보니 집을 판 후 그녀는 남쪽으로 가서 집을 빌려 호화롭게 살았다. 곧 괜찮은 남자를 만나 그와 평생을 함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 괜찮다는 남자는 제비족이었다. 서연에게서 모든 돈을 빼낸 후 그는 사라졌다. 그녀를 임신 중기에 혼자 남겨두고 증발해버렸다. 서연은 출산했고 아이를 산부인과에 버리려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녀가 정부 지원금 때문에 딸을 데리고 있었을 거라고 의심했다. 그렇게 2년 동안 서연은 아기와 함께 남쪽에서 살았다. 쉽지 않았다. 어느 날 서연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고백에 따르면 소셜미디어에서 언니를 보고 그녀가 고향 마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부끄러웠어. 사죄하고 싶었어. 서연이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은 그저 불신의 찬눈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조심스럽게 동생이 앞으로 어떻게 살 계획인지 물었다. 여기서 아무 허름한 집이나 빌려서 살아야지.
동생이 대답했다. 서연은 미간을 찌푸렸다. 물론 마을에는 빈집, 심지어 버려진 집도 있었지만 그녀는 서연이 무엇보다 자신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모든 짓을 저지르고도 하지만 아기와 함께 그녀를 길거리로 내쫓을 수는 없었다. 서연은 그녀가 딸과 함께 하룻밤 묵는 것을 허락했다. 내일 아침에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자. 그녀가 서연에게 말했다. 민주는 물론 이런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아내를 지지했다. 내일 아침에 모든 것을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집에서 서연을 찾을 수 없었다. 날이라고 불리는 아기는 거실 소파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그 옆에는 아이의 출생증명서와 쪽지가 놓여 있었다. 이 아이를 부탁해. 정말 대단한 동생을 뒀네. 민준이 분개했다. 저런 동생은 신도 감당 못할 거야. 뭐 어쩌겠어. 있는 그대로의 동생인데. 서연은 잠든 나리를 의문스럽게 쳐다보며 한숨만 쉴 뿐이었다. 그리고 민주는 그녀의 말없는 질문에서 모든 것을 이해했다. 물론 그들은 아이를 절대로 어디에도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 후 서연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경찰은 그녀가 위조된 신분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아마도 중앙아시아로 갔을 수도 있다. 아니면 국경을 넘었거나 예전 연방공화국가의 국경은 그리 멀지 않았다. 하지만 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민준과 서연은 긴 서류 절차를 시작했다. 서연이 세준이를 낳았을 때 아이는 그들에게 위탁되었다. 그렇게 서연은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나리는 그때 전혀 말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서연은 아이가 또래 아이들의 발달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따라잡았다. 그것도 아주 잘. 나중에는 그런 수다쟁이가 따로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첫 단어는 엄마였고 그 다음은 아빠와 오빠였다. 그리고 민준과 서연은 행복했다. 그래, 그들은 나리에게 진정한 부모였다. 그리고 그들의 딸은 아들에게 최고의 누나가 될 것이다. 그 이후로 민준과 서연은 화목하고 즐겁게 살고 있다. 그래, 일은 많이 하지만 그만큼 충분히 보상받는다. 일은 그들에게 영감을 주고 과거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준다. 하지만 만약 어느 날 서연이 다시 그들의 문을 두드린다면 어떻게 될까? 서연은 그녀를 받아줄까? 아직 그녀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